다음에는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는 사회적 경제의 가장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죠. 그래서 어떤 우리 사람들 주식회사처럼 한 사람의 어떤 주주나 대주주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벤처들도 보면 처음에는 어떤 이 뜻을 이해했다가 운영 과정의 어떤 효율성을 이루어야 된다는 미명하에 어떤 단독 구조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셜 벤처를 오래 가고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반드시 장착되어야 된다. 그리고 다소 지루하고 어렵지만 토론을 통해서 가치를 도출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라는 것은 이해관계자, 결국 근로자 대표, 서비스 수혜자 대표, 지역 관계자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일례를 들면 명절이 다가오면 추석 보너스를 준다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보통의 회사에서는 그냥 사장님이 그냥 이번에 고생들 하셨으니까 추석 보너스 얼마 합시다라고 혼자서 결정을 해버리지만 결국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하면 이분들이 모두 모여서 어떤 공통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또 그 과정에서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주는 내용들이 일방적인 게 돼버려요. 그래서 받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원했는지 또는 고마워하는지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주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적 경제 이론에서 변화 이론에 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 이론을 추구하고자 하면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만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는 굉장히 느리게 진행된다는 거죠. 답답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이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갖다 보면 파벌이 생기는 게 가장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파벌이 생기는데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이것을 불법이다, 다른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생각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보상 체계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결국 팀원을 모으고 우리 직원을 모으는 과정에서 우리가 대기업처럼 많은 어떤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상 체계를 이룰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주는 경우가 있죠. 주식을 나눠주고 지분을 나눠주고 스톡 옵션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는 급여를 주고 지속적으로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 기타의 보상이 있습니다. 다만 주식을 줄 때 창업자들이 지분을 나눌 때 결국 나중에 우리 회사가 계속 커진다는 측면 하에서 대주주는 많은 주식을 아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낄 필요가 있고 어떤 성과가 달성됐을 때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 한 가지 사례를 예를 들면 우리가 1,000만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와서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까 나한테 주식 50%를 줘라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그냥 그래 그러고 50%를 주는 거죠. 1,000만 원짜리 회사일 때는 내가 100%를 가진 회사였는데 결국 2,000만 원짜리 회사가 되면서 친구가 1,000만 원을 주면 50%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배분입니다. 저 같으면 한 20% 정도 줄 것 같아요. 20%나 한 10% 정도 줄 것 같아요. 물론 1,000만 원이 금액으로서는 50%지만 우리 회사의 어떤 가치,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이미 우리 회사의 가치가 1,000만 원보다 올라갔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 들어갔던 1,000만 원은 기본 어떤 출자금이고 지금 우리 회사의 가치는 5천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 친구가 1,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이 친구는 약 20%의 지분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단순히 양적으로 이렇게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이해해야 지속성이 유지가 되고 내 어떤
오너십도 유지가 되는 거죠. 굉장히 재미난 얘기는 뭐냐면 에디슨이 저기를 만들었잖아요. 그 전등을 만들었는데 에디슨은 이 굉장히 기발한 제품을 만들었지만 이것이 팔리기 전에 또 연구를 하고 또 팔리기 전에 또 연구를 하고 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주식을 계속 팔았습니다. 어느 날 돈을 벌기 전에 주식을 이미 다 팔아서 어느 순간 다른 주주 사람들이 이제 당신 나가세요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세운 사람인데 라고 보니까 내가 쥐꼬리만큼 주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에디슨 전기 회사, 지금의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이 회사를 본인이 세워놓고 본인이 쫓겨나는 그런 어떤 사례도 있었거든요. 이 사례는 뭐 예전 사례라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그런 사례는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어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급여입니다. 그래서 구글의 사례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는데요. 자, 처음에는 저는 이제 금전적 보상이 100%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시점까지는 금전적 보상이 되지만 그 이상은 금전적 보상이 느껴지지 않아요. 구글의 연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혁신적인 어떤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원으로 이제 선정이 되고 구글에서 막대한 돈을 이제 보상을 하죠.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좋은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또 보상을 합니다. 근데 그 다음 해는 잘 안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돈을 줘야지 만들어내죠 라고 사람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성취 동기로 참여했지만 돈이라는 보상이 잘못 엮이게 되면 돈을 안 주면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이러는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는 칭찬이라든가 어떤 다른 보상을 해줘. 그래서 구글 내부에서는 땡스라고 하는 어떤 SNS가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신세를 지은 사람에게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SNS 표현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보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시사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만 우리는 어떤 주식과 급여나 기타 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와중에 금전적 보상과 비금전적 보상을 유연하게 조화롭게 해서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정서적 보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국 요즘은 이제 불통해서는 안 되죠. 소통의 시대이고 내가 가진 생각을 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이기도 하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이나 집단 혹은 조직이 언어나 문자나 상징이나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나 집단 혹은 조직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말을 많이 한다고 이것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은 침묵을 어떻게 보세요? 침묵이 소통일까요? 아닐까요? 침묵도 굉장히 중요한 소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침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불통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0마디의 말보다는 하나의 기호, 한마디의 단어가 오히려 더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기도 해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 의도를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하지 내가 이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스킬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요. 결국 소셜 벤처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협력적 리더십과 민족 의사결정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 내가 오너라는 어떤 의식을 가지면 이제 권위를 갖게 돼요. 그리고 어떤 일방적인 지시가 익숙해지기도 하거든요. 스스로 돌아보면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대한 어떤 그 논의나 배려들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보면 조직 생존의 핵심 요소이기도 하고 모든 관리 기능을 통합하고 조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효율적인 집행 기능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뭐 팀 내 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스케줄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자료는 어떻게 공유할 건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자, 가장 답답한 조직은
사장님이 말하고 직원들은 계속 이제 받아쓰기만 하는 이런 조직들은 불통의 조직이고 이 조직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디자인 싱킹이나 어떤 게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 라이팅 또는 스캠퍼 기법 이런 걸 통해서 계속 회의에서 의견들을 교환하는 그런 스킬들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갈등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갈등을 가지고 있죠. 저는 그 생태 심리학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매우 갈등이 심합니다. 그리고 조직에 어떤 사람이 새로 들어오면 굉장히 갈등이 심해요. 조직의 분위기가 한 사람의 어떤 그 힘을 누를 수 있는 조직의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그 사람은 조직의 룰에 맞춰서 가겠지만 스타트업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적절한 사례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볼까요? 동물원이 생겼다고 보고요. 이 동물원에 어느 날 시베리아에서 호랑이 한 마리 데려오고 저 인도에서 호랑이 한 마리 들어오고 아프리카에서 호랑이 한 마리 들어오고 그래서 전혀 다른 배경에서 자란 호랑이를 한 우리에 탁 넣었어요. 우리들이 보기에는 다 호랑이기 때문에 호랑이들끼리 다 통하겠지라고 넣었죠. 자, 그 호랑이들은 첫날 만나서 어떻게 할까요? 서로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제 보겠죠. 그리고 엄청 싸울 겁니다. 서로 간에. 엄청 싸우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결국 조용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열이 정해지고 영역이 정해지고 역할이 정해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영역 내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문제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조직 관리에서도 스타트업 사람들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한 우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면 처음에 어떤 본인이 가진 가치관, 어떤 본인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력, 배경의 차이 때문에 수없이 많은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죠. 이것을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그 사람들을 해고한다거나 문제가 일으키면 사실은 조직은 지속 가능성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글로벌 스타트업에서 하나의 트렌드가 있는 게 뭐냐면 괴짜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글로벌 스타트업들의 어떤 규칙이기도 하죠.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사회성도 없어요. 하지만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쓰는 거죠. 아주 재미난 사례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고 볼 수 있죠. 그 사장님 이름은 제가 기억할 수 없지만 스티브 잡스는 딱 한 번 그 취업을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너무나 프로그램을 잘 짜니까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했는데 쫙 취업을 하니까 직원들이 며칠이 안 가서 직원들이 모두 사장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저 스티브 잡스를 내보내든지 우리 전체가 나가든지 사장님이 결정을 하세요라고 했대요. 왜 그러냐면 스티브 잡스는 주변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만의 일을 하고 배려도 안 하고 심지어는 좀 지저분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질린 거예요. 막 스티브 잡스랑 일하기 싫어요. 하죠. 하지만 이 사장님은 스티브 잡스의 뛰어난 재능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것은 큰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불러다가 너 혹시 밤에 일할 수 있니?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윈윈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직원들은 낮에 근무하고 밤에 근무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가 한 거예요. 이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낮에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합친 것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냈어요. 결국 사장님이 이 우수한 인재를 조직과 갈등한다는 이유만으로 내보내지 않고 이 사람을 조화롭게 썼던 거죠. 이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그만두고 인도를 간다라고 했을 때도 인도 여행하는 비용을 대주면서 짬짬이 시간이 나는 대로 프로그램을 짜줘라라고 하는 어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성공했고 스티브 잡스한테 투자까지 하고 해서 큰 부자가 된 사례이기도 하죠. 그래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스티브 잡스가 이 월등한 어떤 성과를 낸 것은 스티브 잡스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워즈니악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는데 또 밤에 둘이서
또 공유하면서 또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과 협업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팀 관계에서 오늘날 어떤 이런 천재 기업가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거죠. 이 갈등 관리를 이 사장님이 잘 못했다면 과연 오늘날 스티브 잡스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구심도 있습니다.